안녕하세요. 70이 다 된 나이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여성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행복의 종류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꿈을 이루었을 때, 인생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자식을 낳고 자식이 성공했을 때 등등 적고 보니 대부분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많네요. 아무래도 제 인생이 가족으로 대부분 가득 채워져 있어서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자식을 낳고 난 후 부모의 가슴을 가장 벅차게 만드는 건 단연 자식에 관한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자식은 갓 태어나서도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부모 가슴에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자식이 차지했던 공간만큼 거대한 고통이 심장을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불행을 통해 알게 되었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당시에 끔찍했던 사고와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파렴치한 인간의 만행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 어촌 시장에서 남편과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어요. 공부를 특히나 잘했던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후 당당히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똘똘하던 딸도 한 지방 교대를 나온 후 시험에 통과해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선생으로 근무하게 되었죠. 딸은 오래 만난 해당 지역 공무원 사이와 나이 서른에 자기 오빠보다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로부터 3년 뒤 같은 회사 내 사수, 부사수로 만난 며느리와 결혼을 했죠. 늘 웃고 상냥했던 며느리를 저와 남편은 참 많이 아꼈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며느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로 온 날, 며느리는 저희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가정사를 고백하더군요. 먼저 놀라시게 해드릴 것 같아 미리 사과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제 가정사는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수혁 씨한테 먼저 말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금 제 가족은 친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두 오빠들도요. 지금 어머니는 제 친엄마의 언니세요. 제 친아버지는 제가 거의 갓난아기 때 돌아가셨고 친엄마는 제가 고작 12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쪽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엄마는 유일한 피부친 자신의 언니한테 절 부탁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기죽지 않고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며느리의 고개는 점점 숙여지고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들은 고개 숙인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죠. 그 뒤로 지금 부모님이 절 키워주셨는데 제가 취직하고 난 뒤에 오빠들도 조금 문제가 많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 아니라 저에게 금전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나이 34세 지금 모은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1,800만 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혁 씨에 비해 너무 못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결혼하면 절대 수혁 씨에게 폐가 되지 않게끔 친정의 도움을 끊을 거예요. 두 분께서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앞으로 수혁 씨에게 누가 되지 않게 현명하고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며느리의 성품은 좋아 보였지만 결혼은 개인이 아닌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정확한 이유야 더 묻지 않았지만 다 큰 어른들이 왜 여자의 벌이 하나에 그렇게 기댔던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아들의 처가 식구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둔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직접적으로 몰라도 많이 듣고 보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자기 집 때문에 아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지 않겠다며 끝내는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를 보자 마음이 너무 약해지더군요. 아들 또한 며느리를 평생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결국 아들의 지고지순한 마음과 집안 다 빼고 며느리라는 사람 하나만 보자는 마음으로 남편과 저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죠. 사실 그 애가 잘못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타고난 팔자가 그랬던 것을요. 기왕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거
우리가 가족으로 따뜻하게 품어줍시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본 사돈들에게 솔직히 교양이라곤 요만큼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들은 대놓고 양녀의 며느리를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부르고 능력 있는 남편까지 데려와서 자기들 노후는 걱정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전 이미 사돈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며느리의 이야기에서 유추한 결론으로 오히려 더한 사람들이 와도 그냥 꾹 참자고 각오한 뒤였기에 무사히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죠.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의 회사 근처에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며느리가 꼭 우릴 모시고 집들이를 하고 싶다기에 남편과 저는 애들의 결혼처 어느 주말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며느리와 아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마구 문을 두드리지 않겠어요? 야, 박현아, 너 당장 나와! 얼굴이 사색이 된 며느리가 문을 여니 그곳엔 얼굴이 시뻘개진 안사돈이 서 있더군요. 흥분해서 저와 남편은 보이지도 않는지 안사돈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빽빽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박현아, 너 이번 달에 보낸 돈 뭐야? 30? 장난해 지금? 다달이 150씩 주던 애가 그걸 5분의 1로 줄이면 우린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시부모님 와 계신 거 안 보여요? 뭐? 누가 와 있어? 아, 그러네. 우린 언제 부르냐고 해도 초대는커녕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제대로 안 하더니만 이젠 결혼해서 남의 집 귀신이다 이거냐? 네 남편 부모만 챙긴다 이거냐고. 김서방, 이거 자네가 시킨 짓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결혼 전엔 우리가 달라는 대로 키워준 값 다 내놨던 애가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릴 리가 없어. 어? 난 친자식도 아닌 얘 대기업까지 들여보낼 정도로 훌륭하게 키워낸 얘 양부모야. 그럼 남편인 자네도 평생 죽을 때까지 은혜 갚아야지. 그만하세요, 어머니. 키워준 값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저 그냥 데려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남긴 재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증여받는 조건으로 절 데려온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돈으로 저 잘 키워주겠다고 엄마한테 약속했으면서 맨날 오빠들이랑 먹는 걸로 차별하고 남이 물려준 헌 교복만 얻어다 입히고 학원도 하나 제대로 안 보내주고 집안일만 허다하게 시켰으면서 어머니가 절 잘 키워주셨다고요? 아니요. 저 그 가난하고 지옥 같은 집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이악 물고 죽어라 공부한 거예요. 그것만이 내 살 길인 것 같아서요. 삼류 건달이었던 아버진 일도 안 하고 툭하면 술 먹고 저한테 밥벌레라고 욕하고 어릴 적부터 사고만 치던 오빠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때리진 않아도 물건들 막 집어던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아요? 겨우 대학 잘 가서 등록금 내려고 열심히 돈 벌었더니 성인 됐으니까 그때부터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난리 쳤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면 뭐해요? 툭하면 큰오빠 합의금 내놓으라고 3천, 작은 오빠 사업자금 내놓으라고 4천, 거기에 다달이 거액의 생활비에 때 되면 집안에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난 우리 남편 만나기 전까지 친구 하나 제대로 못 사귀고 가족들 가스라이팅에 움츠러들어서 돈만 되는 소녀 가장이었다고요. 그런 나도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도와주겠다고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한테 함부로 굴지 마세요. 그 30만 원도 끊기고 싶으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요. 알았어요? 얼른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그럼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 건방진 게. 며느리는 안사돈을 내쫓으며 울었습니다.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팔을 마구 휘두르자 저와 남편은 며느리를 감쌌고 아들은 소리 지르며 안사돈을 밖으로 밀쳐버렸죠. 제발 그만하고 가세요, 장모님.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아내가 가족 때문에 불행해지는 모습 두고 못 보겠습니다. 안사돈이 간 후 며느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안아주었죠.
안 좋은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어머니. 이젠 제발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두 분께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 창피하고 비참해요. 괜찮다, 괜찮어. 몸에 묻은 흙을 전부 털어내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언젠간 다 괜찮아질 거야. 나중에 며느리에게 들어보니 그 집의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었더군요. 며느리의 큰오빠는 바깥사돈을 닮아 소년원부터 시작해 폭행으로 몇 번이나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작은 오빠란 인간은 타고난 뺀질이로 사업한답시고 떵떵거리며 살지만 실상은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서 모자란 사업 자금을 갈취해 갔다고 했죠. 사치가 심한 안사돈은 남의 돈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사람으로 사기 전가가 무려 2개나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친모는 먼 지방에 살며 자기 언니와 형부가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자신의 딸을 그런 파렴치한들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 뒤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댁에 매달 30만 원을 보내며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더군요. 며느리는 반대했지만 그래도 키워준 건 키워준 거니 아들은 며느리 자식된 도리도 저버린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며느리와 아들이 강하게 나오니 그쪽 집에서도 아무 말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한 지 1년 뒤 아들도 낳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아들과 손주와 함께 저희 집에 내려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저와 남편을 포옹하는 거였죠.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 나도 보고 싶었다. 아이고 예쁜 거. 며느리는 가족으로서 가족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게 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부모의 정에 얼마나 굶주렸는지 느껴져 한층 더 며느리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렵게 찾은 행복이 오래오래 깨지지 않길 바랬죠. 하지만 제 바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불행은 아무런 징조도 없이 우리를 덮치더군요. 어머니, 지금 큰일 났어요. 아범이 지금 사지가 마비됐대요. 뭐? 아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사고라도 났어? 그게 아니고요. 저도 병원에서 연락받고 막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거 의료사고 같아요. 아들의 인생은 아주 허무한 이유로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아들은 많은 직장인들의 고질병인 목 디스크를 오래도록 알아왔는데 손주가 5살이 됐을 즈음 통증이 많이 심해졌어요. 두 팔과 목 양쪽이 계속해서 쩌릿거릴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병원에서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신경 차단술 시술을 받았던 아들은 2번째 시술을 받으러 갔을 때 그만 마취 제가 들어가자마자 의식과 호흡 그리고 사지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는군요. 급한 응급조치로 다행히 호흡은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온 것이 호흡뿐이었다는 거예요. 당황한 병원 측에서도 가진 방법을 다 써보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구급차를 통해 이송도 시켰지만 마비된 아들의 사지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건장했던 아들은 황당하게도 한순간에 사지 마비라는 장애를 얻고 만 겁니다. 멀쩡히 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내 아들이 한순간에 저렇게 됐다는 게 말이 돼? 내 아들 이제 어떡할 거요? 아직 앞길 창창한 내 아들 저렇게 만들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자식이 한순간에 그런 몸이 됐는데 어떤 부모가 눈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장사고 뭐고 매일같이 아들을 그렇게 만든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어요.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병원 측에선 자신들은 충분히 시술 전 위험 사실을 고지했고 약물이 소량 과다 투여된 것 같긴 하지만 시술 자체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말로 발뺌하더라고요. 책임을 인정하면 병원 측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게 분명하니 병원장과 의사 모두 입을 맞춘 것 같았죠. 병원장은 자신들은 시술 전에도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위로 차원에서 위로금 정도만 배상해 줄 수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악마 같은 놈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저딴 소리 짓거린단 말이냐. 우선 아들을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던 우리는 뇌 손상까지 와서 인지 능력도 마비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있지만 말을 듣지도 어떠한 대답을 하지도 못했죠. 아들 이렇게 만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긴 했지만 의료사고 관련 싸움에서 승소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더군요. 그리고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와 별개로 돈을 받을지언정 한순간에 망가진 우리 아들 인생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보, 내 목소리 듣곤 있는 거지? 어? 제발 그렇다고 대답이라도 한 번만 해줘. 며느리는 미동 없이 가끔 눈만 껌뻑이는 아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우니 따라 울던 손주를 보며 저와 남편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죠. 병원과 소송 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아들을 보살펴야 했기에 저는 장사를 남편에게 맡기고 아들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혼자 너무 힘드시진 않을까요? 덜 들여놓고 덜 팔면 돼. 우리야 괜찮다만 난 네가 더 걱정이다. 내가 수혁이만 걱정돼서 왔겠니? 저는 혼자 손주 보랴, 아들 간병하랴, 회사 다니랴, 내외적으로 힘든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주로 아들의 옆을 지키고 있긴 했지만 며느리와 교대를 할 때면 저는 집안 청소도 해놓고 며느리와 손주가 며칠간 먹을 반찬들도 만들어놨죠. 한편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들을 보러 오던 딸도 걱정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새언니, 괜찮아요? 동현이 생각해서라도 언니부터 건강 챙겨야죠. 밥은 챙겨 먹고 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맞아요. 제가 힘을 내야 하는데 자꾸만 입맛이 없어서요. 어머니께도 괜히 걱정만 끼치고 제가 참 염치가 없네요. 그런 며느리가 조금씩 생기를 찾기 시작한 건 아들의 인지 기능이 조금씩 돌아오고 알아듣긴 힘들지만 조금씩 목소리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님, 보셨어요? 여보, 뭐라고? 아, 어, 미안해.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 말을 한 게 어디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저와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뒤 콧줄로 식사를 하던 아들은 침대를 세워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어설프게 남아 씹고 스스로 삼키는 정도까지 상태가 호전됐어요. 그러다 왼팔과 왼다리 또한 미세하게 움찔거리더니 미약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각이 어느 정도 돌아와 스스로 요의를 느낄 수 있게 되자 기저귀를 차며 소변줄까지 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무려 사고가 난 지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고맙다, 수여가. 이 엄만 그저 다 고맙다. 주말에 올라와 아들의 모습을 본 남편과 딸 내외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제발 이대로만 꾸준히 나아지길 간절히 빌었죠. 그러던 와중 희망에 차 있던 제 기분을 아주 더러운 바닥으로 추락시켜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는 평소와 같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날 먹은 음식이 뭔가 잘못된 건지 갑자기 배탈이 났더군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배가 아픈 것이 사라지지 않아 거의 30분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겨우 다시 병실로 들어왔죠. 그런데 병실로 들어가려고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내가 문을 덜 닫고 나왔나 싶던 와중 아주 앙칼진 목소리가 제 귀에 꽂히는 게 아니겠어요? 자꾸 거리지만 말고 말을 하라고 말을. 아유, 답답해 정말. 이제 말도 하고 스스로 밥도 먹는다기에 좀 멀쩡해졌나 싶어서 자필로 받아내려고 협의이혼 서류도 준비해 왔는데 아직도 저런 산송장 꼴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봐 김서방, 지금 내 말 다 알아듣곤 있지? 이거 보여 이혼 서류? 고개도 못 끄덕여?
아, 아, 대체 뭐라는 거야? 에이, 짜증나 안 되겠다. 김서방, 내 말 잘 들어? 일단 내가 인줄 가져왔거든. 여기 어서 지장부터 찍어. 인감 도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필 서명 하지도 못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우리 현아 꼬셔서 나머지 서류 작성은 다 하게 할 테니까 우선 지장부터 찍으라고. 뭐야, 자네 지금 우는 거야? 왜? 우리 현아랑 이혼하기 싫어서? 뻔뻔하긴. 이보게, 자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벌써 6개월을 넘어섰어. 내 딸 아직 나이가 고작 39인데 돈 잘 벌고 젊은 그 애를 자네 똥오줌 치워주고 병수발 드는데 평생을 쓰게 할 작정인가?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당장 갈라선다고 동의해. 내 딸 발목 잡지 말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아들이 그렇게 된 뒤로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안사돈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자뿐 아니라 그 집구석 인간들 중 아무도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죠. 대체 뭘 하나 봤더니 그 여자는 이혼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아 와선 아들의 얼굴에 대고 마구 흔들고 있더군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알 수 없는 말을 힘겹게 내뱉고 있었는데 안사도는 거기에 대고 아들의 몸까지 마구 흔들며 계속해서 악담을 해대고 있던 거예요. 당신 미쳤어? 당장 내 아들 안 놔?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 여자를 아들에게서 떼어놨습니다. 휘청거리던 그 여자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눈을 더욱 독사같이 치켜뜨며 제게 소리치더군요. 뭐야, 있었네. 에이, 아침엔 없을 줄 알고 일부러 일찍부터 왔더니만. 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겁박하려고 일부러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시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뭐 어차피 언젠가 서로 알아야 되니까. 이봐요, 안사돈. 안사돈이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안사돈은 자기 아들 인생만 중요하고 내 딸 인생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들이 이런 불구가 됐으면 그쪽이라도 먼저 나서서 손주 우리한테 맡기고 넌 새삼 찾아가거라 하고 말해줬어야죠. 그게 진정한 어른 아닙니까? 대체 애를 얼마나 구워 삶아놨으면 내가 그렇게 이혼하라고 윽박질러도 듣는 신용 하나도 안 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난리예요. 자기가 자기 남편 좋아서 붙어있겠다는데. 그리고 뭐 진정한 어른? 그렇게 된 사람이 사이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아요. 나도 전화로 김서방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내 딸 인생이 걱정되니까. 그런데 겨우 나아졌다는 게 저 지경이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얼마나 호전될지 누가 압니까? 아직 소송도 안 끝나서 보상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럼 그동안 병원비랑 애 키우는 비용의 생활비까지 우리 딸 허리가 10개여도 휠판에 내 딸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빠질 거 하나 없는 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얼른 이혼시키고 멀쩡한 남자한테 다시 시집 보내야지.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네요.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였는데 김서방이랑 결혼하고 나선 내 연락도 잘 안 받고 집이 어려울 때 좀 도와달래도 10원 한 장을 안 보태주고 다달이 30만 원씩 보내는 거 웬 아주 입을 싹 닫아버리니 돈을 떠나서 내가 안 서운하고 배겨요? 이게 다 김서방 이놈이 우릴 단단히 세뇌시킨 거라고요. 우리한테 돈 주기 아까우니까 가족이랑 우리 딸 살 이간질 시키면서 그렇게 저만 잘났다고 우리 앞에서 콧대 높은 척 하더니만 이 꼴을 좀 봐요. 아주 쌤통이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심보를 곱게 썼어야지. 처부모 실컷 홀대하더니 벌 받은 거다. 뭐야? 대학도 정도 것이지. 이렇게 사지가 마비된 사람에게 쌤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전 제게 눈을 부라리던 그 여자의 뺨을 후려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카 등에 평생 빨대 꽂고 살던 벼룩 같은 여자가 지금 누구 아들한테 그딴 망언을 해? 심보를 곱게 써? 평생 우리 며느리 피 빨아먹고 살던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은 있어?
어디 두고 봐. 내 아들이 벌 받은 거면 당신이랑 당신네 가족들은 아주 불벼락을 맞을 거야. 당신 딸 이혼시키든 말든 알아서 하고 당장 여기서 꺼져. 여기요. 여기 사람 좀 불러서 이 사람 좀 쫓아내 주세요. 이게 미쳤나? 지금 누구 뺨을 때려? 넌 아주 내 손에 죽었어. 그 여자는 제 어깨를 마구 밀쳤어요. 그런데 저 시장 바닥에서 정말 갖은 고초를 겪으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살면서 남자 손님이나 주변 상인들과 몸싸움 같은 건 숱하게 겪었었죠. 꿈쩍도 하지 않은 전 그 여자가 한 짓 그대로 어깨를 획 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병실밖 복도까지 우당탕 나둥그라지더라고요. 분해서 악을 쓰던 그 여자는 결국 달려온 병원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소란 때문에 불편을 겪은 병원 관계자분들과 환자, 보호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죠. 그제야 아들을 들여다보니 아들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됐더군요. 마, 놀랐지 우리 아들. 하필 그런 인간이 왔을 때 내가 자리를 비워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날 저녁 평소처럼 퇴근한 며느리는 어린이집에서 손줄 데리고 아들을 보러 왔는데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손주를 잠시 병실에 둔 채 며느리를 데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평생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을지도 장담 못할 아들 옆에 계속 남아있는 게 괜찮겠냐고 물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그날 오전에 있었던 안사동과의 소동을 전부 말해주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찾아왔었다고요? 그래, 처음엔 네가 속상해할까 봐 말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여길 또 찾아오면 그때 내가 우리 아들 옆에 없으면 어쩌니? 그러니까 네가 네 모친 좀 다시 못 오게 따끔하게 말해다오. 그리고 안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한 말과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너에 관한 이야기만은 반박할 수 없더구나. 어머마, 사실 진즉부터 널 놓아줘야 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 치료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미처 널 챙기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마, 나랑 우리 영감이야 부모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넌 네 모친 말대로 아직 젊잖니. 동연히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까 넌 이제 그만 새 인생 찾아 가려무나. 어? 평생 아픈 남편 붙잡고 고생하며 살기엔 네 청춘이 너무 아까워. 저는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이 커다래지더니 양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지금 더 이상 우리 남편 아내도 우리 아들 엄마도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도 하지 말라고요? 싫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요,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처음으로 사는 행복을 깨달았어요. 가족이 있다는 건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요. 어머니, 저 애 아빠한테 그런 일 생겼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날 지옥에서 구해준 우리 남편이 정말로 잘못되면 어쩌지? 그때 혹시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평생 남남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여태까지 제가 친정하고 연 끊지 않은 것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아빠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친정하고 연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저 보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딸 같다고 하셨잖아요. 제발요. 며느리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처럼 흐느끼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도리어 논란 전 그런 며느리를 안고 달래주었어요.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나라고 널 왜 보내고 싶겠니? 난 그저 네 인생을 위해서 아픈 마음 부여잡고 놓아주려고 했던 거야. 내 다신 그런 말 안 할 테니 울지 말거라. 그날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엉엉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지만 저와 며느리는 느낄 수 있었어요. 착한 아들은 분명 괜찮다고 울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요.
주말을 맞아 다음 날 오후엔 남편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는 남편과 교대 후 며칠 만에 병실이 아닌 집에서 눈을 붙이기 위해 며느리가 있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죠. 손주는 낮잠을 자고 며느리는 밀린 빨래를 돌린 후 개키고 있더군요. 곧바로 제가 씻고 막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현관에서 소란이 들리더라고요. 젖은 머리를 털며 나가보니 며느리가 닫힌 현관을 보며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겠어요? 당장 돌아가시라고요. 저한텐 더 이상 부모도 가족도 없어요. 건방진 게 니까짓 게 뭔데 부모를 버려? 너 당장 이 문 안 열어? 엄마, 나와봐. 문 확 부숴버리게. 작은 오빠, 그 문 부수기만 해. 나 주거 침입으로 당장 오빠 고소할 거야. 초인종을 먼저 누른 건지 인터폰 화면엔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그곳엔 바로 안사돈뿐만 아니라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 보는 바깥사돈과 며느리 오빠 중 한 명이 뿔난 표정으로 저희 집 문을 두들기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작은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 그 집 둘째 아들이구나 싶었죠. 뭐야, 저 사람들이 여긴 왜 찾아왔어? 아마 저랑 애만 있다고 생각하고 쳐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 여기 계시다고 어머니한테 말 안 했었거든요. 사실 저 어제 어머니한테 전화로 절연을 선언했어요. 앞으로 가족들이랑 용돈이고 뭐고 완전히 인연 끊을 거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 애아빠 찾아간 거 있죠? 그거 어머니가 나가는 무슨 계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지인 아들이 아내랑 몇 년 전에 사별한 변호사래요. 한 번 보니까 돈도 많고 순하게 생겼다고 평생 못 일어날 애아빠 버리고 그 남자랑 재혼하라고 어머니가 전화로 엄청 채근했었어요. 제 인생을 위해서라면서요. 사실은 자기가 만만한 부자 사이 만나서 돈 뜯어내고 싶을 뿐이면서요. 이래저래 유일한 봉인 제가 인연 끊는다고 하니까 다들 저렇게 득달같이 달려온 거예요. 오랜만에 시시러 온 건데 또 제 가족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말을 마친 며느리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세 사람은 문을 열라며 악을 써대고 있었죠.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계집애라느니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느니 하는 말을 짓거리는데 자꾸만 제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현관문 앞에 우뚝 서서 바깥을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누가 누구더러 짐승이래? 평생을 그렇게 뜯어먹었으면 됐지. 이젠 자식 이혼시키고 또 다른 놈한테 팔아먹으려고 들어? 고작 돈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한창 자랄 나이 애한테 눈칫밥이나 먹이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어떻게든 잘 살고 싶어 하던 일 끝까지 주저앉아서 돈까지 박박 뜯어내고 짐승도 부모 잃은 남의 새끼를 그런 물건 취급은 안 할 거다. 우리 귀한 며느리 예뻐하고 아껴주기만 해도 시간이 아까울 판에 니들 같은 벼룩들한테 내줄 시간 따윈 1초도 없어. 당장 사라져. 뭐야, 당신은 또 왜 여기 있어? 나한테 벼룩이라더니 돈 잘 벌고 순종적인 며느리 불구 아들 옆에서 절대 안 떼어놓으려고 아주 감시를 철저히 하는구만. 당신이랑 나랑 뭐가 달러? 저 할망구 말하는 게 아주 본세가 엉망이네. 이보쇼 안사돈, 나 천지 깡패야.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당장 이 문 열어. 내가 인생의 쓴맛 한번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야, 박현아. 우리 아버지 열받으면 앞뒤 안 가리는 사람인 거 알지? 너 순순히 문 여는 게 좋을 거다. 어? 우선 집으로 끌려가서 몇 대 맞으면 절연이니 뭐니 그딴 소리 못하고 전처럼 돈도 넙죽넙죽 잘 가져다 주겠지. 제 말에 발끈한 며느리의 가족은 더욱 목청을 높여 발악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말을 내뱉으며 그 인간들을 한 번에 합주기로 만들어버리지 않겠어요? 어디 빈대 같은 당신들하고 우리 어머님을 비교해? 내가 당신들 분명 내 부모도 가족도 아니라고 했지. 나로도 모자라서 감히 우리 어머님한테 시비를 걸어? 당신들 내가 그래도 가족이었다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작은 오빠 사업장에 오는 여자 손님 꼬시다가
새언니한테 걸려서 이혼당한 거 오빠 가게 사람들은 모르지? 그 여자한테 소송당해서 벌금형 받은 것도 오빠 가게 SNS랑 인터넷 평판이 거의 생명줄인데 사장이 손님한테 찍은 덕대다 벌금 물고 이혼당하고 사업 자금 전부 입양된 여동생 겁박해서 몇 번이나 뜯어낸 거라고 내가 인터넷에 폭록을 한번 올려줘? 오빠 나 결혼하고도 가게 매출 자꾸 떨어져서 내가 돈 안 해준다고 하니까 지인들한테 오빠 가게 투자하라고 돈 꽤나 빌렸다며? 가게 망하면 오빠 주위 사람들이 돈 날리게 생겼는데 오빠를 가만둘까? 야, 뭐? 너 진짜 치사하게 그런 걸로 사람을 왜 겁박하냐? 이게 끝인 줄 알아? 아버지, 저 19살 때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하기 전에 아버지 잠깐 몸담고 있던 양아치 조직 돈 훔쳐서 달아났죠? 불법 자금이라 그 사람들 어차피 신고도 못한다고 우리 그거 들고 야반도주 했었잖아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이 아버지 찾아낼까 봐 아버지 여태 제대로 된 일도 못 구하고 숨어 살았잖아요. 그죠?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지만 그 사람들 아버지 발견하면 절대 가만 안 놔둘 텐데 저 그 동네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 여기 있다고 폭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사는 전셋집 집주인이 예전에 자기가 다른 집 새들어 살 때 전세 사기 당한 적 있어서 사기범이라면 치를 떤다고 절대 어머니 사기 전가 있는 거 집주인이 알면 안 된다고 했죠? 처음부터 저렴하게 들어가서 10년 넘게 전세금 안 올리고 위치도 상태도 좋은 그런 집은 서울에서 더는 구하기 힘들다면서요. 제가 집주인한테 어머니가 사기 전가 이범이라고 기띔 좀 해볼까요? 네? 큰오빠는 폭행으로 지금 교도소에서 썩고 있다고 말해주냐고요. 며느리의 말이 파장이 컸던 건지 그렇게 일순간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아무런 대답이 없자 며느리는 현관을 향해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무섭죠? 그러게 왜 그렇게 뒤구린 짓만 하면서 살아서 이런 약점을 잡혀요? 제가 진짜로 그런 행동하는 꼴 보기 싫으면 앞으로 2번 다시 저랑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들 절대로 찾아오지 마세요. 알았어요? 며느리의 대참 말에도 밖은 조용했습니다. 슬쩍 인터폰 화면을 켜보니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때 마침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들이 그들을 부르더군요. 그 즉시 그들은 쌩하고 도망쳤고 그제와 저와 며느리는 문을 열어 경찰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를 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 혹시 몰라 저와 며느리는 그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청했어요. 또한 나중에 이사 갈 것을 대비해 그들이 2번 다시 찾아올 수 없도록 며느리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또한 신청해 두었죠. 그래도 우린 한동안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며느리의 으름장이 먹혔는지 그들은 우리 주위에 얼씬도 않더군요. 세상에 떳떳하지 못한 짓만 하며 살아온 인간들의 초라한 퇴장이었죠. 그로부터 또다시 6개월 뒤 우린 아들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시 아들은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상태로 원한다며 휠체어를 태워 통원으로 재활을 받아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물론 여전히 아들은 전혀 혼자서 거동은커녕 몸도 일으키지 못했지만 아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아들의 퇴원과 동시에 저와 남편은 집을 정리하고 며느리와 합가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만 아들의 간병을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평생 생선 팔며 모아둔 돈도 있고 집을 정리한 돈도 있으니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시부모는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합가를 한 뒤로 벌써 해가 넘어갔네요. 아들은 여전히 사지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어 최근엔 힘겹게나마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떠먹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우와, 우리 오빠 조금만 있으면 성큼성큼 걸어도 다니겠는데? 많이 좋아졌죠, 아가씨? 요즘엔 자주 웃기도 하고 짧은 단어는 정확하게 말도 잘해요. 저번엔 저한테 완전 또박또박 여보라고 불렀다니까요. 고모, 이것 보세요. 이거 제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와, 우리 동현이 그림 그렸어? 뭐 그린 걸까? 아빠랑 저요.
꿈에 대해서 그리라길래 그렸어요. 이건 아빠랑 저랑 축구하는 거고요. 이건 저랑 아빠랑 축구 끝나고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손주의 말에 우린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사위와 함께 아들을 보러 왔던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애써 손주에게 대답해 주었죠. 아, 그렇구나. 우리 동현이한텐 그게 꿈이구나. 이건 비밀인데 고모가 예지력 같은 게 좀 있거든? 고모 생각에 동현이 꿈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 사위는 쓰게 웃었고 며느리와 저와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세계 여행이니 우주 여행이니 하는 꿈을 꿀 때 우리 손주의 꿈은 고작 남들 같은 평범한 일상을 아빠 보내는 거라는 말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사실 사지마비라는 것이 완치를 기대하긴 힘들다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부와 며느리는 아들이 이 정도라도 호전돼 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아들의 손을 잡고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하죠. 여보, 우리 동현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쯤이면 당신도 직접 두 발로 걸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보조기든 지팡이든 집더라도 말이야. 우리 그렇게 꼭 희망 잃지 말자. 알았지? 항상 고맙고 사랑해, 여보. 우린 긴 소송 기간 끝에 병원과의 싸움에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물론 배상액을 받았다지만 망가진 아들의 인생과 돈을 어떻게 같은 값어치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기기 힘들다는 의료소송에서 어쨌든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줬고 마지막엔 결국 해당 의사가 허리 숙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기에 우린 그쯤에서 단념할 수밖에 없었죠. 며느린 지금 완전히 친정 식구들과 인연을 끊은 채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손주와 아들을 돌보며 우리의 귀한 며느리로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 발에 박힌 가시 같던 친정 식구들을 떼어내니 며느리는 숨통이 탁 트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빈대 같은 인간들 중 최고 악질이었던 안사돈이란 인간이 작년 말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기에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됐죠. 안사돈이라는 걸 알고 저는 얼른 스피커폰으로 돌리라고 며느리에게 체근했습니다. 현아야, 내 전화는 하도 받지 않아서 다른 사람 걸 빌려서 걸었는데 다행히 받는구나. 내 경고 잊었어요? 왜 전화했어요? 현아야, 이 엄마 좀 살려다오. 내가 나갔다던 그 개 모임 있지? 사실 내가 거기 갯돈을 좀 꿀꺽했었거든. 네가 없으니 돈 나올 데도 없고 네 아버진 자꾸 돈 구해오라고 나한테 손찌검까지 해서 말이다. 작은 놈도 자꾸 사업자금 부족하다면서 돈돈거리길래 다 지긋지긋해서 혼자 다른 데로 튀어버리려고 했지. 근데 개모임 인간들이 어찌나 끈질긴지 날 며칠 만에 찾아냈다. 근데 나 그 돈 이미 사채꾼들한테 뺏겼거든. 내가 목돈 들고 잠적하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사채꾼들이 나를 더 먼저 찾아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모임 인간들이 날 사기죄로 고소했어. 나 그 돈 못 물어주면 이번엔 진짜로 네 큰오빠처럼 교도소 가게 생겼어. 작은 놈은 완전 날 나 몰라라 하고 네 애빈 어딜 혼자 도망가려고 했냐면서 날 잡아다 곤죽을 만들어 놓더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래. 현아야, 제발 나 합의금 좀 마련해다오. 어? 내가 그래도 널 키워준 엄마잖니. 들어보니까 기가 차기 짝이 없어서 쌍욕을 해주려는데 저보다 먼저 며느리가 싸늘히 대답하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줌마가 싼 똥은 아줌마가 치우세요. 어머니가 아닌 아줌마라는 소리에 정말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며느린 아무 미련 없이 그 번호까지 차단해버렸고 저는 며느리에게 잘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죠. 얼마 전 며느리 작은 오빠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던 세언이라는 사람이 며느리에게 전화해 그들의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며느리 작은 오빠가
혹시 집 구할 돈 좀 빌려줄 수 있냐는 뻔뻔한 전화를 했다면서 말입니다. 한심하게도 안사돈은 합의금을 구할 길이 없자 또다시 도주하려다가 또 잡혀 결국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일로 안사돈의 집의 집주인은 안사돈이 사기범이라는 것과 질 나쁜 그 집 인간들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다음 달에 마침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그 즉시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그만큼 넓고 쾌적한 집을 그 전세 자금으로 구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며느리 오빠는 이혼한 자기 전 아내에게까지 전화를 했던 거죠. 그때 며느리가 그 집안 인간들과 인연을 끊은 것을 알고 잘한 결정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었다며 며느리의 새언니는 며느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이 고작 며칠 전이었으니 아직은 아니겠지만 안사돈은 곧 자기 큰아들처럼 교도소에 가게 될 테죠. 박간사돈과 며느리의 작은 오빠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또 다른 기생할 곳을 찾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기생하려다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빌붙고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밖에 못하는 인간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습이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를 평생 괴롭히며 산 그 인간들은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이젠 정말로 남남처럼 살아갈 사람들이니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희망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저는 아들 생각에 아직은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곤 하지만 제 옆엔 사랑스러운 손주와 듬직한 남편, 그리고 누구보다 소중한 며느리가 함께 있으니 절대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아들을 보살필 거예요. 언젠간 아들이 반드시 전처럼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두 다리를 딛고 서서 어머니하고 웃어줄 그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우리 며느리처럼 입양 후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들께 더 늦기 전에 얼른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처럼 자신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감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제 사연을 통해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자신의 인생을 굴러가게 해주는 부속품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인간들은 절대로 내 행복을 존중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빌붙을 줄밖에 모르는 치졸한 악인들은 언젠간 며느리의 가족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로 여러분의 지난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저희 아들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 아들의 기적 같은 쾌유를 함께 빌어주세요. 저 또한 여러분의 행복을 함께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